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알찬 방산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드리는 한국필승TV입니다. 최근 대한민국 핵무장과 관련된 논란이 가중되면서 한국산 현무 미사일이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민간에 공개한 초고위력 지대지 탄도미사일 현무5는 세계 유일의 탄두 중량인 9톤에 달하는 미친 파괴력을 가지고 한국의 삼축체계를 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이어 얼마 전 현무5 발사 장면을 영상으로 짧게 노출하며 한국의 KMPR에 대한 개발이 완료되었다는 소식까지 전했습니다. KMPR, 즉 한국의 대규모 응징과 보복이란 뜻으로 김정은의 일가와 전쟁 지도부를 정밀 타격, 초토화해내는 전략입니다. 그리고 그 KMPR의 한국명이 바로 고위력 현무탄도 미사일 현무5입니다. 현무5는 기본적으로 벙커버스터 개념으로 지하화에 특화되어 있는 적들을 괴멸시킬 수 있는 능력에 중점을 두고 만들어진 굉장히 강력하고 독특한 성격의 미사일입니다. 실제로 외신들은 현무5 공개를 계기로 한국에 대한 기사를 써내려갔습니다. 몇몇 기사의 헤드라인만 빠르게 살펴보면 유럽 외신 불가리아 밀리터리는 북한에게 있어 악몽이 될 총중량 36톤의 최신 미사일 공개, AP뉴스에서는 한국이 북한 지하벙커 무력화할 세계 최강 미사일을 공개했다. US 아미뉴스 월드 리포트는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미사일을 공개 등등의 전 세계 외신이 떠들썩했습니다. 아미 레코그니션 역시 한국이 새로 개발한 현무5 괴물 미사일은 9톤 탄두를 장착해 핵 수준의 파괴력을 보장한다고 극찬했고 뉴스 에이짓은 이로써 북한 정권은 종말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북한의 주요 지휘 세력들은 평시든 전시든 위급 상황시 늘 지하로 대피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들을 섬멸하기 위해서는 이런 강력하고 무거운 탄자의 미사일로 적의 중심부를 타격 압살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하는 것이죠.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에 따르면 평양 지하 300m 지점에 거대한 지하시설이 있으며 유사시 북한 지휘부가 이곳에 숨는다 고백했습니다. 또 핵미사일 등 대량 살상 무기의 생산 및 저장도 이 지하시설을 활용하는데요. 특히 북한은 구멍 뚫린 데도 같은 국가인데다 그 갱도는 대부분이 아주 단단한 화강암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최고 지도자 중심으로 모든 것이 돌아가는 유사 국가인 북한에게 있어 지하 갱도를 얼마나 깊게 뚫고 들어가느냐가 국가의 존속 및 지도부의 생명과 직결되기에 아직 혈안이 되어 파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하 갱도는 흔히 알려진 지상 최강의 무기인 핵으로도 뚫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북한은 이미 2004년에 100에서 250m의 거대한 지하시설을 구축해놓고 있었는데 당시 미 하원 파인스타인 의원은 물리학자들과 이야기해본 바 핵폭탄을 방사능 낙진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깊이인 지하 240m에서 300m까지 관통시킬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고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현무미사일의 개발 목적 역시 많은 인명피해에 포커싱이 되어 있다기보다 고위력 초정밀로 핵심 지도부 말살 후 정권을 붕괴시키는 데 있기에 김정은 입장에서는 핵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현무입니다. 핵폭탄으로는 지하 50m 정도 밖에 뚫을 수 없지만 현무5로는 지하 100m보다 더 깊은 갱도 속의 표적을 파괴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일각에서는 북한 지하시설이 300m에 있다면서 고위력 전부 탄도미사일이 겨우 지하 100m를 뚫는 것이 뭐가 대단하냐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관통력은 지하 100m 내외면 충분합니다. 현무5에는 관통력보다 더욱 중요한 비밀이 숨겨져 있기 때문인데요. 바로 마하 10의 속도에서 비롯된 강력한 운동에너지, 거기에 MOP와 같은 폭격을 통한 인공지진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축한 정찰 시스템과 정부의 초정밀 능력으로 갱도의 입구와 뒷문을 폭격해버리면 지진과 함께 북한 지도부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를 현실화시킨 대한민국입니다. 현무5는 실제 전쟁에서 사용된 무기를 모토로 제작되었습니다. 현무5가 사거리를 포기하고 탄두 중량을 증가시켰는데 대한민국에서 이처럼 고위력에 집중한 것은 북한이나 중국 지도부가 모이는 주요 군사시설을 한 번에 초토화시킬 압도적인 화력을 보유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장 북한만 보더라도 대부분의 군사주요 시설이 지하 벙커와 갱도에 위치합니다. 이로 인해 웬만한 미사일은 통하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미국이 핵미사일을 발사하더라도 갱도에 숨어있는 핵심 시설은 파괴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핵미사일은 특정 목표물이나 지역이 아니라 광범위한 타격을 입히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지표면이 아닌 일정 고도 이상 상공에서 폭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 갱도에 타격을 입히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현무5가 양산에 돌입하면서 북한 지도부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현무5는 일반적으로 폭발하는 미사일과는 다르게 폭발 시 상상 이상의 강한 충격파를 발생시킵니다. 지하 시설물을 파괴하는 것도 이 충격파를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미사일이 지면에 닿으면서 내부 포탄이 폭발하고 엄청난 중량이 땅속을 뚫고 들어가 충격파를 일으키기 때문에 단 한 발로도 수백 발의 폭탄을 쏜 것처럼 광범위한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게다가 높은 중량 및 최대 1000km까지 상승한 뒤 마하 10 이상의 속도로 충돌하기 때문에 순식간에 땅속 깊은 곳까지 박히며 그 상태에서 폭발하여 지하 갱도나 벙커를 섬멸하기 위한 효율은 극대화됩니다. 이제는 이러한 현무5의 개량형인 현무6 개발까지 시작했습니다. 현무 시리즈의 탄도미사일은 하단 부분이 길어지고 2단 부분에는 고체 로켓 엔진을 장착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외형적으로만 본다면 현무5와 크게 다른 점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군사 전문가들은 현무5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성능 개량에 집중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무5는 탄두 중량을 9톤까지 늘리며 폭발력을 14톤까지 끌어올리게 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폭발 효율성을 극대화시킨 것인데 향후 개발되는 현무6는 탄두부 구성을 보다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무6는 미사일의 공중자세 제어 시스템에 대한 연구 진행 단계에 있습니다. 이는 리액션 컨트롤 시스템이라고 불리는데 압축 공기나 소형 로켓 분사로 미사일의 자세를 제어하는 시스템입니다. 개발 초기의 미사일 영상을 토대로 본다면 이는 굉장히 중요한 연구로 보입니다. 현무5는 기본적으로 현무2와 유사한 형상이나 확연히 길이가 길어진 모습으로 특히 이전 현무들은 할런치 방식이었다면 이번 미사일은 홀드 런치 방식의 자세 제어용 측추력기와 접이식 날개가 확인되었습니다. 콜드 런치 특성상 붉은 화염에 보이지 않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는데 이는 향후 수상함과 잠수함 탑재를 염두에 두고 개발한 것으로 콜드 런치는 강력한 엔진의 출력으로 발사대가 손상될 위험이 적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무4와 비교해보면 2.5톤이었던 탄두 중량이 9톤으로 대폭 늘었고 총 중량은 무려 36톤에 달합니다. 통상적으로 미국, 중국, 러시아의 탄도미사일의 탄두가 1톤 안팎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상식에서 벗어난 정말 괴물에 걸맞는 고위력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군이 얼마나 화력이 미친 포방부인지 알 수 있습니다. 현무5는 처음부터 지하에 있는 목표를 타격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탄두탄입니다. 한국은 핵이 없지만 핵을 보유한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물건이다 보니 자연스레 핵과 비교되곤 하는데요. 지하 타깃이나 건물 내부 은신처 타겟만 놓고 보면 상공에서 더 지난해보다 더 큰 피해를 끼치는 것이 바로 현무5입니다. 핵공격은 지하 4, 5층 깊이 15m 아래까지 내려가면 폭발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뿐더러 공중폭발이라면 폭심지 한가운데서도 건물은 그대로 남아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현무 사업의 경우 지하로 깊숙이 파고 들어가 2차 폭발을 일으켜 일대를 초토화시키는 지진작용을 일으키게 됩니다. 최근 헤즈볼라의 사령관들을 거의 전멸시킨 이스라엘 벙커버스터는 2000파운드의 BLU-109로 2m 두께의 강화 콘크리트를 관통시킬 수 있는데요. 현무4의 경우 관통 능력이 24m 수준이며 현무5의 경우는 탄두 중량 4톤일 때의 관통 능력이 300m까지 대폭 확장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점은 북한의 주요 갱도 시설들을 파괴하기 위해서는 사실 4톤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즉 톤수에 집중하기보다 탄두 중량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는 사거리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한국군은 현무5를 단거리 탄도탄으로 소개하고 있지만 외형만 놓고 보면 영락없는 ICBM이라는 점에서 사거리에 따른 주변국들의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사거리 안에 포함되어 있는 북한, 중국, 러시아, 일본의 반응이 각각 다른데요. 각국이 해석하는 방법에 따라 현무5에 대해 느끼는 두려움 그리고 현무5가 지니고 있는 전략적 가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일본 군사 밀리터리 채널 JSF는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는데요. 현무5의 미사일을 담는 캐리스트는 전장이 10m 급으로 중국군의 ICBM 둥펑 31에 필적하는 사이즈입니다. 현무 설비는 탄두 중량 8톤을 장착할 시 사거리가 짧은 SRBM으로 분류됩니다. 이를 반대로 말하면 탄두 중량을 가볍게 하는 것만으로도 현무5는 중장거리급 사거리의 미사일로 발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외형은 러시아군의 이스칸데르와 닮아 있는데
마치 이것을 초대형화한 초거대 이스칸데르라고도 부를 수 있는 디자인입니다. 지금까지 인류가 보유한 최강의 벙커버스터는 미국의 GBU-57 12톤의 폭탄이었습니다. 한국군의 현무5는 이보다 가벼운 9톤이라는 탄두 중량이지만 GBU-57이 자유낙하인 반면 현무는 탄도미사일에 마하 10 고속력이 부여됩니다. 운동 에너지는 현무5 쪽이 훨씬 더 클 수밖에 없어 세계 최강의 벙커버스터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본 일부 네티즌들은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실 푸틴의 러시아나 북한도 핵 공격은 인류 멸망이라고 소란을 피우고 있지만 일반 탄도로도 작전을 세워 정확히 목표를 타격하면 핵과 동등 이상의 파괴력을 가진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독재자들은 핵무기라는 말을 혼자서 부각시키는 책략에 빠져있다. 권위주의 국가에는 한 명의 수장이 존재하지만 자유주의 국가의 수장은 부재하더라도 그 다음이 존재한다. 즉 한국의 시각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현무5다. 북한이 준비 가능한 지하 깊은 시설의 수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대형 지하 관통탄두는 매우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얼마 전 이스라엘이 비슷한 작전을 베이루트에서 실시했는데 지하 시설이 북한에게 기술이라는 소문도 있어 전원 분석을 진행하면 더욱 효과적인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진행형으로 전시 국가인 한국이 장비를 발전시키는 노력에는 감탄을 금할 수 없다. 낡은 정보를 바탕으로 한국을 조롱하고 시시한 자존심을 세우는 것도 좋지만 이제 일본도 자화자찬보다 세계의 현실을 보는 편이 좋다. 라는 반응들이었습니다. 한편 중국에서는 여전히 한국산 현무5를 폄하하며 격양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5,500km의 사거리를 3,000km로 대폭 줄여 넣으면서 중국에는 큰 영향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무5의 사거리 3,000km는 충분히 베이징을 타격할 능력을 지닙니다. 이에 중국 공영방송 CCTV 산하의 군사채널 군미천하에서는 한국은 소량의 중거리 미사일을 전시했는데 과연 주변을 위협할 수 있을까? 스스로 괴물이라 칭하지만 실제로는 쓰레기에 불과하다. 현무5 중거리 탄도 미사일이 처음으로 공개되었다. 하지만 수량이 너무 적어 단 2발로 편대를 구성해 통과했을 뿐인데 이것만으로도 우주 제1대국의 국민들을 열광시키기에 충분했다. 최대 사거리는 3,000km이며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통상 탄두를 탑재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사거리를 600km로 크게 감소해야 한다. 사거리 극단적인 감소를 대가로 얻은 세계 최대 투사 중량은 한국인의 허영심을 만족시켰고 현무5를 탄도미사일계의 괴물이라고 자칭하고 있다며 한국을 비하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 우리가 만든 무기는 북한을 겨냥한 것일 뿐 중국을 노리고 있지는 않다고 말하고 싶은 의도가 다분해 보입니다. 사실 사거리 5,500km일 경우에는 중국 전역과 중국이 타국과 분쟁을 겪고 있는 영유권 지역까지 모두 사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심지어 서쪽으로는 파키스탄, 북쪽으로는 러시아 국토의 90%, 남쪽으로는 남중국해는 물론 인도네시아까지 영향력이 미치게 됩니다. 이에 오히려 러시아 매체들은 대놓고 현무는 북한이나 다른 국가가 아닌 중국을 겨냥한 무기라고 못 박아두고 있죠. 러시아 매체 군사정보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현무5는 약 1000kg의 탄두를 탑재하며 미사일 사거리가 5000km를 초과한다며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사거리가 5500km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한 거리라고 언급했습니다. 2000에서 3000kg의 탄두 중량으로도 중국 대부분 지역을 쉽게 커버할 수 있다며 단순한 탄도 궤적뿐 아니라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극복할 수 있는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궤적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공식적으로는 현무5를 두고 북한을 위한 거대한 벙커버스터로 소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국가가 지닌 강력한 중장거리 미사일로서 또 다른 방향에서의 중국을 겨냥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핵을 가진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 현무5를 만들었지만 이는 주변국 모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산 현무5의 모토가 된 폭탄의 위력을 본다면 한국산 현무5가 얼마나 전쟁에서 핵 대응력이 큰지 알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과거 그랜드 슬램보다 더 강력하고 더욱 인정사정 없는 현무5라는 무기를 만들어냈습니다. 현무5는 사실상 광기의 끝판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랜드 슬램 자체를 아예 탄도미사일에 박아놓고 심지어 속도는 마하 0.94였던 그랜드 슬램의 10배인 마하 10에 달합니다. 운동 에너지는 속력이 제곱에 비례하므로 속력이 10배가 되면 그랜드 슬램의 최소 100배에 달하는 파괴력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죠.
당연히 세계 최초이자 세계 유일의 무기입니다. 심지어 현대에 들어서는 기술력의 발전으로 탄두 중량을 줄여 사거리를 대폭 늘릴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로써 현무5의 최대 사거리는 3000km에 이르게 됩니다. 대한민국이 자체 개발한 미사일 중 가장 긴 사거리를 갖는 탄도미사일이 되는 것이죠. 더욱 놀라운 것은 현무6와 현무7까지도 점진적으로 제작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 것인데요. 끝판왕으로 불리는 현무5에 이어 현무6라는 더욱 놀라운 괴물 미사일을 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이로운 것은 현무6의 스펙은 이미 암암리에 퍼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로 인해 많은 네티즌들이 현무6까지 이미 완성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무7은 개념 설계 단계로 아직은 제작이 시작되지 않고 설계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한민국의 현무 미사일의 화력을 점검하며 향후 추가적인 미사일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로 핵에 버금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화력이 체계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은 핵에 버금가는 위력을 가진 현무 미사일을 개량해 나가는 한편 현대 전장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공중 전력에도 소홀하지 않다는 점에서 알 수 있습니다. 빠르게 완성형이 갖춰지는 KF-21 전투기는 물론 이와 편대로 구성될 무인기 개발 속도도 놀랍습니다. 얼마 전 실전 투입에 임박한 한국산 무인 전투기는 하늘을 날며 백발백중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를 본 세계 각국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이 언제 저렇게 놀라운 차세대 무기들과 수준 높은 기술력까지 확보할 수 있었는지 의문을 품을 정도였습니다. 특히 미국의 반응은 화제되었는데요. 미국 고위관리가 미한 무인 항공기 및 전투 로봇 분야 협력 잠재력이 크다는 발언을 해 화제가 되었습니다. 미국 육군 획득 보급 기술 담당 차관보가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와 한국방위사업청이 미한 동맹 내 방위산업 협력 확대 잠재력을 주제로 개최한 회담에서 발언한 내용인데요. 미한 양국 군대가 이미 깊이 통합된 만큼 방위산업 통합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미국에서 먼저 이러한 발언을 한 것은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부시 차관보는 우리는 드론과 새로운 무인 항공기 기술을 최대한 빨리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서 한국의 기술은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미국에서 이렇게 명확히 언급할 정도로 대한민국 무인 기술력은 세계 최선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한국 무인 항공기의 수준은 국산 A사 레이더 개발 이후 더욱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한화시스템 감시정찰부문 대표는 A사 레이더를 탑재한 기체가 움직일 때 기체의 좌표와 표적간 거리, 고도 차이 등을 정확하게 맞춰 실제 기체에 달아도 문제가 없도록 했다며 곧 실전 배치될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는 물론 무인 스텔스 전투기에도 이러한 A사 레이더 탑재 시험을 진행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공중과 지상, 해상에서 이동하는 적들을 탐지, 추적해야 하는 기능을 유지한 채로 개발했다며 놀라운 것은 이 기술력의 정확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또한 AI 파일럿의 수준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밝혀졌는데요. AI 파일럿은 사람의 지속적인 통제나 제어 없이 전장 상황을 스스로 분석해 자율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뜻합니다. 인지, 판단, 비행 및 전투 수행 능력까지 모두 하나의 체계로 통합되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로 해량 핵심 기술을 보유하게 되었으며 이에 미국도 한국과의 협업을 요청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바닥에서부터 시작하여 이제는 방산 강대국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술력은 하루아침에 발전한 것이 아니며 자주국방을 위한 열망과 의지로 과거부터 차근차근 이어져 온 것입니다. 꾸준히 발전해온 한국의 기술 성장으로 인해 이제 대한민국은 세계 군사 선진국들과의 격차를 급격히 줄여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연일 만들어내는 기적같은 성과의 군사 부분에서는 세계 최강이 확고한 미국조차도 놀라워하게 되었습니다. 전차 자주포 분야에서는 세계 1위 자리를 탈환하며 우뚝 서게 되었고 잠수함, 어뢰 분야까지 독자 개발을 이루어내며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단 하나 대한민국이 정복하지 못한 무기체계가 바로 전투기입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의 상황을 보면 전투기 체계 완전 정복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심지어 국산 엔진에 대한 성과도 차근차근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항공기의 핵심 기술인 엔진 기술은 세계 6개 국가가 독식하는 구조인데 한국이 엔진 기술력을 빠르게 높여나가자 엔진 선두국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최근 대한민국은 자랑스러운 KF-21 전투기 실전기체 조립을 시작한 가운데 한국산 보라매 블록1에 장착하는 엔진은 미국산 F414 엔진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엔진은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일까요? 실제로 최근 한국의 성과에 세계 군사 강국들뿐 아니라 한국에 관심 없던 국가들조차도 대한민국 무기 기술을 찬사하며 화들짝 놀라고 있습니다. 최근 대한민국의 기술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군사 선진국으로 크게 도약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국기술진은 5,500파운드 터보팬 제트 엔진에 사용될 터빈 블레이드와 코어 실증에 성공하며 5,500파운드급 엔진의 본격적인 개발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는 8,000파운드급 엔진 개발에 몰두하고 있는 상황이며 빠르게 10,000파운드 이상급 엔진 개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술 발전 속도를 고려할 때 2025년이면 첫 번째로 출시된 한국산 터보팬 엔진을 장착한 국산 무인기가 모습을 드러낼 것 같습니다. 현대 전장의 전투기는 초정밀 부품이 70만 개나 투입되는 엔진을 사용하며 엔진 자체가 발생시키는 엄청난 열을 감당해야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존재합니다. 그중 최첨단 전투기에 쓰이는 바이패스 엔진이 문제가 되는데요. 한국형 제트 엔진은 저바이패스 엔진과 고바이패스 엔진으로 나누어집니다. 엔진에서 공기를 얼마나 받아들이고 압축하는지에 따라 성능이 크게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민항기의 경우 효율이 높고 장거리 운영에도 장점이 많은 고바이패스 엔진을 사용하곤 합니다. 하지만 초음속으로 움직이며 고기동을 달성해야 하는 전투기의 경우 저바이패스 엔진을 사용합니다. 저바이패스 엔진은 터보팬 엔진의 한 종류로 터보팬에 들어간 공기 중 상당수를 엔진의 뒤로 배출해 효율을 높이는 고바이패스 엔진과 달리 터보팬으로 유입된 공기의 상당수를 엔진이 사용해 고출력을 내는 전투기용 엔진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안정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바이패스 엔진 개발을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조금의 결함이 발생하더라도 순식간에 추락해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엔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공기 개발에 100년 이상의 수많은 시간을 투자한 영국이나 프랑스도 새로운 엔진 개발에 어려움을 겪을 정도입니다. 한국국방과학연구소를 주도로 하나와 함께 협력 개발을 진행하는 엔진 역시 KF-21 전투기용 저바이패스 엔진이기 때문에 성공하기란 쉽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연구진들은 터보팬 엔진 성능을 하나하나 높여가고 있습니다. 국가에는 엔진 면허 생산을 통해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스텔스 무인 정찰기에 사용할 5,500파운드급 추력을 가진 터보팬 엔진을 이미 개발 완료했습니다. 현재 추가적으로 코어 설계를 끝마쳤으며 전방 터빈 블레이드를 통해 압축비를 더욱 높여 소형 엔진 대비 추력을 극한까지 높였습니다. 이는 전세계 베스트셀러 중 하나인 F-16 전투기의 단발 엔진급 터보팬 엔진과 비슷한 수명인 2000시간이라는 엔진 수명에도 도달한 상태입니다. 물론 한국산 엔진을 현재 세계 시장에서 가장 엔진을 잘 만들고 있는 미국산 엔진과 비교하긴 부족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제작한 엔진으로 꼬리 없는 군용 무인 스텔스기를 제작했습니다. 실제로 충분히 군사용 무인기에 사용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는 망가진 엔진 수리를 위해 태평양 너머에서 새로운 엔진을 받거나 몇 개월간 미국 엔지니어를 기다리는 것보다 나은 선택입니다. 아직 성능을 더 높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바로 수급 가능한 국산 엔진을 사용하는 것이 전력 유지에는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결국 다가오는 2025년이면 우리 기술로 만든 저바이패스 터보팬 엔진을 장착한 꼬리 없는 국산 스텔스 무인기가 완벽히 실전 배치되어 우리 영공을 비행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대한민국의 눈부신 기술 발전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한국의 엔진 개발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말도 안 되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이 도입한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F-35 전투기에 장착된 엔진의 최대 출력이 28,000파운드라는 것을 들먹이고 있습니다. F-35 전투기 엔진은 애프터 버너를 사용하면 무려 33,000파운드까지 높아진다며 이제 고작 5,500파운드급 엔진을 개발한 한국이 언제 미국을 따라잡겠느냐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견에 동조하는 일부 한국 국민분들은 대한민국 국방력이 뛰어나봤자 얼마나 뛰어나겠냐고 비하하며 미국의 발끝에도 못 미친다고 절망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한국의 독자 개발을 비관하며 오히려 미국산 무기를 구매하는 것만이 국방력을 높이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한국이 자주국방을 이룩하기 위한 위대한 기틀이 마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차세대 전투기 개발을 위해 투자한 시간은 불과 10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기술진이 군용 제트 엔진 개발을 위해 쏟아붓기 시작한 시간은 20년가량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기술진은 짧은 시간 동안 수준 높은 기술 성과를 내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쏟아부었습니다. 대한민국의 피땀 어린 노력을 아는 분들이라면 한국의 기술 발전이 느리다는 비난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국이 본격적으로 전투기용 엔진을 개발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이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손으로 만들었다는 국산 T-50 고등운 연기조차 미국산 엔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트 엔진을 제작할 수 있는 반열까지 올랐습니다. 수많은 군사 선진국들은 전투기 엔진 개발에만 몇십 년의 시간을 소요했지만 대한민국은 모든 것을 빠르게 따라잡고 있습니다. 심지어 엔진에 관한 기술은 단 하나도 공유되지 않으며 기술 보유국에서는 이것이 1급 기밀사항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정말 맨 땅에 헤딩하며 모든 걸 만들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에서 단지 20년 만에 엔진 개발에 눈부신 성과를 얻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부품 국산화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엔진 기술을 획득하기 위해 무인 전투기를 사용하여 각종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눈부신 기술 발전으로 우리의 자주국방과 국가안보가 더욱 튼튼해질 수 있길 기대합니다. 한국필승TV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두시면 언제나 신속하고 정확한 국방 소식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